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이 정치개혁, 이 정치혁명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정치혁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저희 함께 우리 김경숙 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숙 님은 공동전선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국의 대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좀 사적인 관계를 좀 소개를 하면, 우리 김경숙 님이 대학 막 졸업하자마자, 아마 졸업하던 해가 아닐까 싶어요. 1992년도 제가 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 저희 선거운동 도우러 와가지고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청춘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선거운동끼리 연애해가지고 결혼도 해가 돼서 제가 줄에도 서고, 사실은 저한테는 뭐 좀 건방진 말이지만 자식과 같은 따님 또는 아드님과 같은 신랑은 박태순인데, 제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부모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러니까 늙었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사회 중추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좀 우리 김경수 님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를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경수 님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공동전선 대표 진행자 김경숙입니다. 저희 장기표 선생님 국민의 소리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게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굉장히 사회에 뿌리 깊이 있는 정치인들의 오래된 특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사실 이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가 이 국민을 위한 정치, 또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한 정치가 되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말하자면 오늘의 이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이념과 정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부문의 정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인들이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내가 정말 나라를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특권을 말하자면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뭐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은 생략하고 특권을 누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 특권을 말하자면 포기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 20, 30대가 들으면 경악할 일들이 정세균 의원께서 관행이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세균 의원의 자녀 두 분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축의금으로 각 자녀당 1억 5천, 1억 5천을 받았는데 이거를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권에 속하나요? 보통 특권이 아니죠. 도대체 이 축의금을요, 아들, 딸 축의금을 3억이 된다는데, 이거는요, 이런 걸 보고 정상배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아들, 딸 결혼식 해가지고 뭐 돈벌이 하려고 한 겁니까? 돈 3억이 뭐 애 이름입니까?
자, 이거를 정말로 밝히는 정세균 씨 정말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화나게 해서 국민 병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소리 듣고요. 정말 국민이, 정말 화 안 날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맨날 없는 사람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빈곤한 사람들, 즉 빈곤 계층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공정한 것처럼 하면서도 완전히 그냥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그렇는지 아니면 이 재산을 다른 식으로 부정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부정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축의금으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축의금으로 돌렸다는 게 이게 부정해서 돈 번 것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법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축의금을 이렇게나 많이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배격당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이 뭐 법을 떠나서 이러면 이 정도 되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던데 저런 정도 되면요 축의금 사절해야 됩니다. 사절. 그 사절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합니까? 국민 여러분, 저런 사람은 정말 고위공직자 맞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그 정세균 씨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특권을 폐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 특권 폐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숙 님이 정세균 씨 문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이게 40, 50대, 60대 어른분들은 늘상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내고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얘기는요, 20, 30대 젊은이가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부모가 결혼하는데 1억 5천씩 부조금을 몰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요즘 청년들 결혼 못하고 애못나는 이유가 뭡니까? 집 못 구하고 직장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부모가 확 휘저으니까 집값이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받은 1억 5천은 통상적인 거라서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답니다. 법에 엄연히 나옵니다. 20대 이상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의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3배나 되는 1억 5천을 걷고서도 통상적이어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을 육선을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올 얘기라고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거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있구만. 네, 그 축의금이 들어온 게 그 부모한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렇죠. 20대 자녀가 그게 10만 원씩만 모아도 1,500명이 와야 1억 5천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나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세균 씨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계속 많이 부조를 많이 한 데 대해서 대가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 축의금은 정세균 씨한테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이걸 또 돈 줬는지 안 줬는지는 의문이네. 아들, 딸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안 줬네 보니까. 이대로라면 정세균 씨 재산이 지금 올라와 있네. 정년은 아닌 것 같아. 정년은, 그래서 이 묘하네. 정년은 정세균 씨가 자기 자녀들한테 정리한 건 아니고,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니 이게 어쨌든지 뭐 문제가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을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일단 5천만 원이 넘어가므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일단 한 다음에 결혼식 경비를 썼으면 예식장값, 뭐 음식값, 뭐 등등 기타 부수 비용들을 실제로 다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그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게 또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그 경비를 처리하고 남은 게 3억이에요. 왜냐면 3억이 지금 재산 정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미 제한금. 그 실제로는 3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최소한도로 한 4억 내지 5억은 받았겠네. 그러면 정세균 의원께서 정치 기부금 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신고했어야만 돼요. 이게 사실 뇌물입니다. 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요. 뇌물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직접적인 그 어떤 사건 부탁하고 낸 게 아니지만 이런 걸 보고 보험 든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 든다는 거. 뇌물이지. 뇌물 받은 거예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설명을 듣고 또 혹시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도 하시고. 우선요,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이 차관부터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렇게 진급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 채용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 왜 후보로 지명해가지고 뭐 하는 거, 또 차관도 진급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임명을 받아서 고위공직을 담당하는 게 정무직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선출해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정무직인데 차관급 이상의 모든 정무직,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 그게 얼마냐면 2019년도에는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씩만 줘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차관까지 국회의원 전부 다 지금 대통령의 연봉은 2억 한 1,00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약 한 1,700만 원 정도 되네. 1,700만 원. 그 1,700만 원 되는 거를 320만 원씩 해야 돼요.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냐 하면 1년에 약 한 1억 3천만 원 좀 넘으니까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이런 걸 전부 다 320만 원으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혹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대통령까지 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그 업무가 과중한데 월급 그거 받고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이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직책을 맡을 만한 분들은 이미 그동안에 직장 생활 활동을 통해서 다 먹고 살 게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32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 일체의 특권, 특히 판공비라 하는 거 있잖아요. 판공비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그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는 정식으로요, 지출 결의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관계부처에서 타서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전체, 그 다음에 또 공기업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임원도 진급해가 취직해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320만 원으로 저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덧붙이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청와대에 있으면요, 먹을 거 치약값까지 다 국가 예산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 접대비 다 나옵니다. 뭐 경조사 화환비. 근데 왜 따로 월급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재산 정식된 데 대해서 왜 정식이 됐나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저축해가지고 그렇답니다. 국민이 지금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대통령은 그래 월급 받아서 그래 그거 모아가지고 재산 늘어갈 이런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월급을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신데 저는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노동의 가치를 뭐 달리 봐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노동이 내는 부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국가의 관리잖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두 국가의 관리인데 국가의 관리에 대해서는 평균적 임금을 정해야죠.
예,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특권 또 어떤 특권에 없애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특히 국회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 국회의원. 국회의원, 지금 고위공직자 중에도 국민들에게 가장 말하자면 이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의 경우에 연봉이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입법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매월 600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다가요 명절 휴가비, 아니 명절에 휴가 가는데도 국가 예산으로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차량 유지비가 또 있어요. 또 유류 지원비가 또 있어요. 차량 유지비는 또 뭐 유류 지원비 물론 조금 다르기는 다르지만 또 그 외에요 우표 값도 있습니다. 또 점심값도 다 줍니다. 아니 어디가 점심 먹고 하지 그래 한 달에 그래 1,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그래 점심값도 또 국가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요 국회의원 특권이 약 한 200가지가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아까 월급은 320만 원씩만 주고 그 외에 정말로 입법 활동이든지 무슨 국가를 위해서 사무를 보아야 되는 필요한 경비는 그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소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는데 우리 창당 공약에 이런 걸 내세울 겁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모든 특권을 다 폐지한다. 이 폐지하는 것을 우리는 이 폐지를 위해서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2021대 국회의 개원일이 언제냐면 6월 1일입니다. 즉 4월 15일 선거를 해가지고 6월 1일 날 개원하는데 개원 딱 하고부터 우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소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날로부터요 월급은 320만 원만 받는 거예요. 1,100만 원 내주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국고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관이요 정식 보좌관이 7명이고 인턴 2명 서게 돼 있어 9명을 쓸 수 있는데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만 딱 쓰고 나머지 7명은 돌려보내 안 쓰는 겁니다. 이것을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실천을 하면 다른 당 사람들 국회의원,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걸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안 된 것은 국회의원 특권 없애야 된다고 외부의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이걸 많이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방식을 택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민소리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 명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라도요 이걸 스스로 계속 몇 달 연속해서 실천해버리면 딴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창피스러워서. 그래서 이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큰 계획을 지금 우리 이제 장기표 국민의 소리 대표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데요. 굉장히 혁명적이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감이 갈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하셨는데 가장 혁명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이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네. 이 실천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인의 특권을 없애기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인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2020년 만들어진 21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내각에서도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정말 대통령 집무실을요 광화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뭐 광화문이든지 뭐 시청 근방이든지 옮겨야 됩니다. 이 청와대 그 보이지도 잘 않은 구정궁굴에 갖다 놔놓으니까 온갖 업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됩니다.
본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서관들이에요. 비서들입니다. 빗자가 무슨 빗자입니까? 몰래 빗자입니다. 모르게 하는 게 비서예요. 근데 지금 이 전 정권도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요, 완전히 비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게 환관 정치입니다. 환관 정치. 환관 정치가 이루어져가지고 나라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내각 강요들이 해야 되는 게 각 장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지금 청와대 직원이요, 약 50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100명으로. 그래서 대통령실을,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자면 광화문 쪽으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청와대 직원을 500명에서부터 한 100여 명으로 딱 줄이고 진짜 비서 역할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내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각 그 담당 장관들이 경제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 뭐 산업자원부 장관, 뭐 등등 있잖아요. 이 장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그런데 걸핏하면요 헌법 개정한다 그럽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헌법 개정해야 된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지금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위상으로 지금 행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헌법 개정해야 된다 하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도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측면이 다 내로남불입니다. 남 할 때는 비판 실컷 하다가 지가 할 때는 다 이것이 좋은 거다 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방송 저희 장기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또 계속 할 거예요. 네, 네.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종종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방송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우리 국민의 소리 방송 많이 클 수 있도록 구독과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 김경숙님하고 같이 하니까 아주 딱 그냥 궁합이 딱 맞네. 아주 좋아요. 네. 내가 또 하나 말할게.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맞는 것은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수 좀 많아도 됩니다. 또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꼭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단원제 하에서. 그러나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국민들이 줄여야 된다 하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됩니다. 얼마로 줄여야 되느냐? 저는 200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0명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수 줄이기 위해서만 20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구역도 개편해야 됩니다. 행정구역이 지금은 17개 시도에다가 약 한 213군데입니까? 230 몇 군데의 기초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약 한 50군데 50곳의 광역자치시로 다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50군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역자치시당 국회의원을 3명씩 뽑아야 됩니다. 이래야 말하면 성자 독식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당제도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50개의 광역자치시로 나누고 그 자치시당 3명씩의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기초단체 단체장이나 단체장은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그래서 200명 가운데 그 광역자치시를 50개로 하니까 150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50명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지역구에서 150명을 뺐고 비례대표 의원 50명 뺐고 그리고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직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바꾸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연구해보고 네. 다음에 또 토론.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고위공직자 문제하고 직접 뭐 관련이 안 될 수도 있고 관련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문제입니다. 부정부패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경제 부처에서도 다 일어나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한다면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죠. 딴 데 가서 해도 걸렸다 하면 그냥 작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의 말하자면 이 대표적인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이 검찰 개혁, 이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검사는요, 검사 임용고시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검사라고 하는 특정한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 판사는 어떠냐? 판사도 판사 임용고시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판사는, 이 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말하자면 좌우되는데, 이걸 새파란 젊은 사람, 인생 경험도 없는 사람, 법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판사 시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의 경우에는 법조 경력, 즉 변호사든지 검사든지 이런 법조 경력이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만 말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어가지고 저는 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판사를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검사와 판사를 지낸 사람들은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뭐 판사와 검사는 이런 특권을 줍니까? 행정고시 봐가지고 행정부 공무원 된 사람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나 검사를 나는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평생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 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교사하는 겁니다. 행정부 공무하면 공무원 하겠다. 나는 회사원 하면 회사원 하겠다. 왜 검사와 판사한테는 검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돈 더 잘 버는 변호사 되겠다고 튀쳐나오고 말이에요. 또 이러다 또 정치권으로 또 기어 들어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특권을 부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요즘은 사법시험이라고 그래도 말이 조금 좀 나았는데, 옛날에는 고등고시라 그랬어요. 왜 판검사 되는 걸 보고 막 고등고시라 합니까? 고등고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평화시장에서 일을 좀 상당히 했는데, 그 평화시장요 1급 미싱사들요 1급 미싱사가 되려고 그러면 아주 뛰어난 사람도 한 5년 동안 쉬다부터 그 보조 미싱사 해야 됩니다. 눈에 불이 나옵니다. 그 1급 미싱사의 그 능력과 판사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판사 되기가 쉽지. 내가 볼 때는 1급 미싱사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놈은 이거는 고등고시고 이거는 핫바리 노동자고 그래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무슨 뭐 사법시험이니 뭐 이따 이런 소리 이제 없애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 조선시대입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판검사도 한 직종이다 이거야. 자기가 내가 검사가 되면 평생 검사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직업윤리에서도 위반되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정관예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구속되겠다, 뭐 사안 생기면요, 그 판사하고 친한 사람, 검사하고 친한 사람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을 주고 그걸 변호사로 선임해가지고 무죄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검사 퇴직자, 검사를 하다가 또는 판사를 하다가 퇴직했을 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맞는 것 같죠? 그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아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지금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때는 뭐 세무에 관련된 거든지 특허에 관련된 거든지 뭐든지 다
변호사만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은 거야. 세무, 즉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가 변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또 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허 그 변리사가 더 잘하는 거야. 또 기업 회계와 관련해서는 회계사가 더 잘할지. 무슨 뭐 변호사가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합니까? 내가 많은 변호사들 만나보는데요. 솔직히 말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아는 겁니까? 형사소송. 그래서 이 변호사에게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폐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그 다음에 또 법학 교수들, 이런 사람도 다 말하자면 소송 업무에 참여해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전문 분야 영역에서 가장 큰 불만입니다. 왜 모든 변론권을 오직 변호사만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죠? 예? 이것이 실현되려고 하면 우리 국민소리당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 내가 특권을 말했는데, 이제 특권 여러 가지 중에 이걸 하려고 하면 어쩌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거 내가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소속, 제가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뭐, 제가 또 아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즉 2020년 금년 6월 1일이 되면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말할 게 없고 다른 당 소속도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또 내가 존경하는 후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스스로 실천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급은 320만 원만 받고 보좌관은 2명만 쓰고 그 외에서 뭐 입법 활동비니 뭐 온갖 뭐 점심값이니 명절 휴가비니 뭐 하는 거 전부 다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지 안 하는 것을 6월 1일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공천을 신청을 받을 때 이걸 서약서를 만들어요. 내가 이 서약서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서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서약하는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후보로 공천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요. 서약을 또 해놔놓고도요. 혹시 또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지키면요. 이 사람들을요. 사기죄로 고발할 겁니다. 왜? 이 서약을 해놔놓고, 이거 다 서약을 해놓고 안 지키면 그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21대부터는 철저하게 내가 이게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 내가 이제 지금 우리 국민소리당의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자리가 안착되면 내가 다른 당 사람들한테도 후보들한테도요 이거 좀 서약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서약 받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당신이 서약을 하면 이분 선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안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어디가 서약 받는 데가 있어서 내가 그 서약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쁜 종이에다가 그 서약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저 선거 사무실에 붙여 놓으면 선거운동 되는데 선거에도 도움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이번에 없애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면 국민의 공복을 뽑아놔 놓고 국민이 군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도록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그냥 여기 우리 대표님께서로부터 공천 받으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표의 정치혁명,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 풍요,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화가 보장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문명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등 사회는 붕괴하고 인생은 파탄하는 대재앙을 맞을 수 있는데요. 이런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선 민주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치 대안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발행한 책, 장기표의 정치혁명, 함께 만나볼까요? 10년의 수배 생활과 12년의 감옥 생활,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치적 꿈인 자아실현의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해온 장기표 저자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장기표의 정치혁명에선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취업과 해고 불안, 노후 대비 및 사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정보 문명 시대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역사의식의 기초에 정보 문명 시대에 걸맞는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고 시대에 맞는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장기표 저자.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자아실현의 개념과 생태주의를 결합한 민주시장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민주시장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을 강구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의 길로 만들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민주시장주의와 자본주의. 이 책을 통해 정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며 행복 에너지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에서 발행한 책 장기표의 정치혁명입니다.